올해 첫 FOMC 회의가 끝난 이후 라스트마일 부주의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증시와 통화 정책에는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밤사이 1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 그 우려가 너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최대 6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포트폴리오를 짠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마음도 좀 무겁기도 하고요. 자, 연준과 파월이 가장 경계했던 라스트마일 부주의 결국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1월 달이죠. 예. 1월 말에 1월 FMC가 끝나고 난 이후에 라스트 마일 부주의 다소 생소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그 통화 정책에서는 가장 이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오늘 그 1월 미국의 그 CPI가 발표된 이후에 결과는 뭐 다들 아시겠죠? 발표된 뒤에 외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용어가 예. 라스트 마일 부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라스트 마일 부주의는 이제 다들 시청자분이 아시겠죠? 사실 그 2023년 6월달 물가가 9.1에서 3.0% 된 이후에 예. 물가가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봅니다는 마지막에 인플레 타겟팅 2% 수준 가는 데는 우리가 100m 달릴 때는 홍앵커가 예.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그 기력이 좋아서 90m까지는 힘쳐 다니는데 마지막 10m는 숨이 헐떡헐떡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이 라스트 마일 부주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국 100m 기록을 마지막에 까먹는다 이런 측면에서 라스트 마일 부주의인데요. 오늘 그것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국 이 라스트 마일 부주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 페드가 1913년 이렇게 그 설립한 이후에 사실 두 가지 큰 실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1930년대에 물가가 조금 이렇게 사실 그 경기가 조금 회복되다 보니까 물가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것이 대공황을 초래했거든요. 이게 에클스 실수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에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 됐을 때 예. 당시에 그 폴 볼커 의장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올렸는데 물가가 안정됐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줄 알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금리를 내렸던 것이 물가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게 유명한 볼커 실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1월 달에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라스트 마일 부주의는 에클스 실수와 볼커의 실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볼커의 실수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은 자막에 사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1월 CPI 결과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당초 예상은 2.9에서 3.1%로 나왔죠. 그런 과정에서 파월과 페드가 여러 차례 좀 실수를 했지만 1월 달에 경고했던 라스트 마일 부주의에 이번에 그 CPI 결과가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앞으로는 파월과 페드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과도한 금리 인하의 기대 이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 짜고 여러 가지 그 세계적으로 또 국내 금융사도 과도한 금리 기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연초에 짜죠. 예를 들어서 채권을 뭐 이렇게 사준다든가 예. 뭐 과도한 금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과도한 금리 인하했다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 떨어져, 엔화 투자하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무엇보다도 과도한 금리 인하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한국의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손실이 많이 크거든요. 예. 근데 조만간 풀린다. 과도한 금리 인하가 된다. 조만간 풀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의 안내했던 포트폴리오가 전부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사실 페드가 파월이 앞으로 과도한 금리 인하의 차단에 나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바로 어제 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미국 증시에 거품이 과연 껴 있는가 이 여부와 관련해서 1차 고비가 1월 CPI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미국 증시 뭐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까지 급락했었고요. 3대 지수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구체적으로 3시 11분이다 전해지면서 예. 나스닥 지수의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났던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미국의 주가는 종전의 이렇게 평가 자체를 보면 굉장히 거품 신호가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한 지표들만 하면 12개월 후행 퍼가 24 정도에서 과거 10년 퍼에 비해서 한 4포인트 정도 굉장히 큰 수준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엔비디아 문제,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PBR 열풍이 있는 PBR 장부상 가격으로 보더라도 4.15에 10년 평균 3.16보다 높다. 과거 평균 자체를 보면 예. 그런 과정에서 모든 과거의 평가 자체, 예를 들어서 PR이든가 PBR이든가 ROE라든가 ROA라든가 이런 지표를 볼 때 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의를 한번 드렸죠. 그래서는 이렇게 거품이 신호기 때문에 이 플래시컬 현상이 2000년, 2001년에 제2의 닷컴 버블의 붕괴 사태 이걸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그 고비가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한이 이제 오늘 발표했던 미국의 CPI가 1차 시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미국의 지방 은행에 대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의 시한을 종료시키겠다고 패드가 됐는데요. 이게 2차 고비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빨리 왔죠? 1차 CPI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미국의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장마판에 조금 회복돼서 안도가 됐지만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하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타났는데요. 제2의 닷컴 버블 사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예. 워버링 마켓이죠. 장이 흔들리는 거죠. 오늘도 뭐 주요 외신들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니까 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쪽에 이제 일제히 타진하는 모습이 이렇게 되고 거기에 라스트 마일 부주의, 그다음에 플래시 크래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의 진행 과정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워버링 마켓이 이렇게 지속되면 어차피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오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이 차익 실현이든 투기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공매도 치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떨어져서 공매도 치는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세력이 확장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덤핑 쳐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건데요. 그게 이제 과거에 뼈저린 느낌이 있었죠. 1990년대에 신경제 신화를 났던 IT 벤처, 그 다음에 사실 인터넷 이런 거에 의해서 한없이 갈 것이다. 예. 한없이 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2020년 3월 이후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게 75% 무려 75% 폭락했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어제도 플래시 크래시, 오늘도 플래시 크래시 하면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제2의 닷컴 버블이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오늘 월가에서는 더 확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000년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다르지 않느냐. 예. 과거에는 사실 유동성 장세 측면에서 지금 펀더멘탈 장세다. 오늘 장마판에 왜 올랐느냐 예. 하는 측면에서는 실적이 좀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장마판에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눈이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닷컴 버블인데 퍼스트 닷컴 버블 사태와 지금의 경제 여건은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그로스 서프라이즈, 경제 성장률이 좋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발표했던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75%에 달한다. 오늘도 어닝 서프라이즈 막판에 홀렸다 하는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도 업종인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이 미래 잠재 가치가 높은 AI5 그리고 M&M인데요. 사실 오늘 김천 PD께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는 엔비디아 주가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 거의 안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미래 잠재 가치가 좋기 때문에 어제 그대로 말씀드렸죠. 오늘 나스닥 지수가 한 700포인트 장중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AI와 관련된 업종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뭐 0.09% 떨어지지 않았죠. 예. 떨어지지 않았죠. 이런 모습, 주도업종들이 대부분 다 미래 잠재 가치가 상당히 높고 생산성이 받쳐진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외신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것이 제2의 닷컴 버블이지만 펀더멘털이 좋다. 매크로 사이드가 그로스 서프라이즈다. 마이크로 사이드가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시를 주도하는 업종들이 2000년 닷컴 버블과 달리 미래 잠재 가치가 좋다. 저 엔비디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 그래서
오늘 플래시 크레이시 현상과 함께 제2의 닷컴 버블에 대해서는 너무 시청자분한테 우려하지 마십사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과다하게 오른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조정은 필요하거든요. 오늘 예. 주가가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서 또 일제히 방송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펀더멘털이 괜찮다. 주도 업종이 미래 잠재 가치가 높다 하는 과정에서 너무 제2의 닷컴 버블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도 얘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금리 인하 시기 상당히 늦춰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3월과 5월이 아니라 아예 하반기로 보는 아이비들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도 이제 하반기에 2차례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 예. 과도한 금리 인하의 기대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너무 낮다.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하반기에 2차례 정도에 그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오늘 1월 CPI에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후에 사실 그렇습니다. 3월 전도표가 상향 조정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여기서 상향이라는 어떤 의미일까 하면 예. 작년 12월 전도표를 한번 봐야죠. 그렇죠. 작년 12월 전도표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중립금리, 저는 뭐 최종금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4.6%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의 기준금리가 상단위로 운영되니까 5.5%입니다. 그러면 4.6%라면 올해의 경우에 따라서는 4차례 정도 예상이 된다. 그리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파월이 좀 잘못했거든요. 그때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를 심었던 사람이 파월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파월의 기자회견 때문에 최대 6차례도 가능하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도 있었죠. UBS에서 그렇죠. 기억날 겁니다. 예. 지금 5.5% 금리죠. 지금 5.5%입니다. 근데 올해 연말에 2.75%까지 떨어질 것이다.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때도 이게 뭐 이런 전망도 있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는 결국 오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서 3월 전도표에 대해서는 얘기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전도표의 예상이 지금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CPI 발표 직후에 지금 12월 전도표에서 4.6%죠. 그럼 5%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한번 보세요. 지금 기준금리가 5.5%죠, 상단. 그러면 4%면 2차례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차례 정도 가져간다면 좀 더 좀 라스트 마일 부주의에 지켜본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일단 하반기로 미뤄지는 거죠. 3월이 아니라 하반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4월은 페드 회의 없고 5월도 안 될 것이다. 6월 이후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시기가 늦춰지는 거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이렇게 딱 보면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최대 6차례까지 인하하고 그다음에 4차례까지 함께 2차례 정도 하다 보니까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서 국내 증권사들이 이렇게 채권 사라, 과거 해외 부동산 부분은 풀릴 것이다, 홍콩 ELS도 풀릴 것이다 이런 측면은 전부 한 번 정도는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행오버 현상, 숙취 현상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채권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도표가 상향 조정된다면 우리가 행오버라는 숙취 현상을 이 방송 시간에서 앞으로 미국의 과도한 금리 인하에 따른 행오버 현상, 숙취 현상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여기 전도가 배워놓고 물가가 사실 다시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 국채금리가 가장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국채금리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가 마켓워치의 자막을 딱 통해 가지고 좀 뒤쪽에 배경화면을 좀 그려달라. 일종 국채 가격이 변한 것을 좀 그려달라 했는데 좀 안 됐습니다. 예. 네. 1월 CPI가 발표되고 나니 국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뭐냐?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국채 금리는 사실 스카이 로켓팅 현상이 발생하고 반비례 가 있는 국채 금리는 스카이 로켓팅 현상이 예. 발생하고 국채 가격은 사실 플래시 크레이시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채 가격이 이제 여기 나오죠. 예. 이렇게 1개월 정도 그런데 일중 그래프로 한번 보여줘야죠. 일중 그래프가 예, 보면 안 되죠? 아마, 네네. 예. 그래서 그 그래프가 나와서 오늘 한번 그 그래프를 마켓워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의 마켓워치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국채 금리가 스카이 로켓팅 현상이 되고 국채 가격 반비례 프레시 현상이 됐습니다. 국채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2월 초에 3.8%였습니다. 예. 이때 채권 권유 국내 증권사가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숙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경계해 주십사. 근데 오늘 현재 4점 여기 나왔죠. 어떻게 예, 김채연 PD가 준비하셨네요? 국채 금리가 저기 스카이 로켓팅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프레시 크레 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채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켜봐야겠습니다는. 그리고 주가와 달리 채권 금리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 김채연 PD가 보여주겠습니다. 그 주가는 장마판에 좀 올라왔습니다. 실적 때문에. 예. 근데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점을 한번 채권 투자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국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리, 소비자 물가에 민감한 것이 예. 결국 주식보다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안정자산이냐 두 가지 측면. 일단은 지금의 하이라이트가 물가 금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증시보다도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 두 번째는 미개 국채가 지금은 사실 재정적자 국가 채무 때문에 예. 과거처럼 안정한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미개 국채가 안정자산이냐, 엔비디아가 안정자산이냐. 오늘 똑같은 현상이 들어서 엔비디아는 0.09%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미개 국채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금리가 이제 스카이로켓팅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했습니다. 뭐가 안정한 자산입니까? 안정이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국채의 변동성과 주식의 변동성을 이렇게 볼 때는 오히려 증시의 변동성이 더 작다. 이런 점이 지금의 미개 시장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불안하면 안정자산이 미개 국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전합니다. 지금 M7과 AI가 이렇게 가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 증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주식이 경우에 따라서 안정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게 뉴노멀 환경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CPI에 따른 시장의 반응, 시사하는 바가 참 많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달러 가치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네, 연초에 너무 과도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사실 그 환율 전망하는 대부분 환율 전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거 좀 상향 조정하십사 하는 말씀도 그렇죠. 드렸습니다. 너무 그거 좀 그렇게 따랐다가 우리의 외화 운영에 실패를 볼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데요. 연초에 과도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연초에 대부분의 환율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올해 하반기에 4차례, 6차례 하면 90 밑으로 떨어진다.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은 125엔 간다. 예. 아마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미스터 N으로 통하는 사각계 발해가 125엔까지 떨어질 것이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이 붕괴될 것이다 하는데 저 김채연 PD가 오늘 그 보여주시는 그 자료 한번 봅니다. 예. 완전히 다르고 있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 국채 금리가 행오버 현상이 나서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3%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105대까지 갔다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올해 90이 떨어질 것이다. 대부분 예측 기간이 내놓을 때 그때 달러 인덱스가 100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9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105대까지 다시 그렇죠. 급등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엔화 투자 굉장히 강조했죠. 그렇죠. 강조했죠. 근데 엔달러 환율이 다시 오늘 누누이 그 보여주시겠습니다는 150엔이 넘었습니다. 예. 151엔까지 갔습니다. 엔화 투자에서 엔화가 조금 그 강세가 됐을 때 더 넣으세요, 더 넣으세요. 또 엔화를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투자하세요. 이게 뭐 국내 증권사의 대형 증권사들의 영업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엔화 약세되니까 한 방 맞고 있죠. 예. 미국의 국채가 4.3이 가니까 가격이 또 떨어졌죠. 이게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모습이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엔화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힘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일본을 보면 지금 상태에서 일본 입장에서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 38,000에서 그랬었죠. 89년도에 기록했던 상황이 되는데요. 요거는 엔화가 약세돼서 사실 그 주가가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는 일본의 이제 재팬 프리미엄 전차 예. 기사 정부의 신자본주의 정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시사점으로 던져줘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엔화 약세 부분 이 부분에서 좀 경기가 살아나고 좀 더 주가가 살아나니까 일본이 통화 정책을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엔달러 환율 150마저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원달러 환율은 사실 우리 외환 사정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통화 정책에서는 매파 기조를 유지하고 경기 예. 부양을 나설 수 없다. 그다음에 재정 정책 사이드에선 국가 채 문제 때문에 경기 부양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을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1,300원대 이렇게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그렇죠. 공고해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1,300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300원대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정책 단계에 부탁했는데요. 예.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사실 원달러 환율을 1,200원 밑으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는 연초에 원달러 환율이 과도하게 하락, 원화 강세를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화 운영할 때 좀 상향 조정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또 달러가 강세되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300원대 이렇게 높은 수준이 유지되다 보니까 그럴 수 킹 달러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달러 사라 그럴 때 킹 달러 가능성이 적습니다. 미국의 제니 옐런이 국채 금리를 조절해서 금리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이렇게 가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거든요. 예. 이 수준이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돼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책 권고적인 측면에서 외화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통화 정책 막혀, 재정 정책 막혀, 경기는 1%, 2% 제고돼 어떻게 환율 높게 유지해야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원달러 환율이 달러가 강세돼서 킹달러, 갓달러에게 또 이렇게 고개가 돌릴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적다. 예. 가능성 달러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2의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불안감. 국내 증권사의 경우 해외 부동산 투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오늘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 국내 언론에서 연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크 문제가 오늘 외신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과 함께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달에 연준이 지방은행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측면이니까 뱅코크 문제가 결과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가 경고했던 소위 얼반 룸루프에서 세 가지 고려가 가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이 나왔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거론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차 악순환, 2차 악순환, 3차 악순환 고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겠는데요. 이 고리는 그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예. 올해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거 풀리겠다. 고객들한테 그렇게 하는데요. 상황은 더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반드시 증권사들이 보고는 장부상 가격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이복현 이렇게 금감원장이 잘 하시고 있습니다는 지금의 현재가로 좀 해주십사. 예. 투자자들이 명확히 현실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자꾸 장부상 가격으로 보고하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지금 40% 이상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CPI 쇼크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